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신문을 보다 보니까 한국의 가계빚이 190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역대급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한 지난 2년 정도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규제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빚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양상으로 늘어났고 과연 빚이 늘어난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주식시장도 빚이 많이 늘어났을까? 과연 주식시장의 빚은 어느 정도이고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신문 기사를 보면은 가계빚 사상 첫 1900조 돌파라고 합니다. 1900조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증가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전분기 대비해서 18조 원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1913.8조 원이나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빚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최근 6년 동안 빚이 늘어난 추인데요. 꾸준히 우리나라 가계빚이 우상향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빚이 늘어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면서 돈이 순환이 되고 증가한 부채는 절대 금액으로는 늘어났지만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하면은 실질적으로 늘어난 수치는 얼마 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레버리징이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에서도 디레버리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자, 2022년과 2023년 이렇게 있는데 2022년에 빚이 소폭 줄어들었지만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024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물론 부동산이 굉장히 호황기를 맞이했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이렇게 빚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었지만 거기에 비하면 별로 늘어난 게 아니지만 이 2022년도에 디레버리징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제가 주목하는 점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지금 꾸준히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빚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서울의 아파트 단지 매머드급 대단지가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자 그리고 연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자 고가 아파트들의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강북의 대단지는 보합 또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자 이렇게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 가격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대단지에서 신고가가 연일 나오고 있다는 뉴스 기사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신고가가 계속 터지다 보니까 주담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은 신혼부부 대출, 보금자리 대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금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 우리나라 빚을 늘리는 하나의 주범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디레버리징이 되어야 될 시기에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네요. 그러면서 3분기 가계빚이 18조 원 늘어났고 3년 만에 증가폭이 최대로 늘어났는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제2금융권에서 2.7조 가계대출이 나왔는데 자 이런 대출 중에서 절반이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하지 못하니까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했느냐? 물론 주택담보대출도 했지만 자, 2금융권에서 일어난 대출 중에서 상당 부분이 서민들의 급전 대출, 다시 말해서 생계형 대출이었다는 겁니다. 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서민들이 돈이 필요할 때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2금융권으로 넘어가서 많이 대출을 했다는 건데 이 대출이 생계형 대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카드론, 현금 서비스, 보험 약관 대출 등 서민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2금융권에서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 자 이게 뭘 뜻하느냐? 바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지금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권의 대단지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동시에 돈이 없는 서민들은 생계형 대출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고, 사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생겨날 것이고 뭔가 사회적인 부작용도 많이 나타날 건데, 이런 현상들이 경기가 좋아지면은 조금 해소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서민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처럼 화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도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지만 내수 경기 자체가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과 이제 서민 대출의 증가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주식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주식 시장도 과연 신용융자 B2가 많이 늘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신용잔액이 1조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면서 B2 개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11월 13일에 나왔습니다. 11월 13일이 언제나 바로 삼성전자가 저점을 찍기 바로 직전, 오만전자가 깨지기 바로 직전경에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B2 개미들이 보통 이럴 때 피치를 내가지고 계속 샀을 겁니다. 이렇게 이 떨어진 하락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뭐 6만전자 깨지겠냐 뭐 하면서 이제 샀는데 계속 떨어져서 5만전자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아마도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급락이 나올 때 멘탈 나간 개미들, B2를 많이 한 개미들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그리고 반대 매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환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속된 말로 많이 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자사준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B2를 한 개미들 중에서는 결국 마지막 급락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면은 많은 손실을 보는 개미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신용잔액이 1조 원 가까이 올라갔다는 점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이후에 신용융자 추이와 코스피 지수를 제가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삼성전자에서만 1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체 신용융자 금액은 17조 원이 채 안 됩니다. 16조 원대로 떨어졌어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1조 원대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삼성전자에 몰려 있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코스피 지수가 여기 빨간색이고 신용융자 금액이 검은색인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오를 때 신용융자도 같이 이렇게 올라줬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먼저 떨어지면 신용융자도 늦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에 또 한번 바닥을 찍고 2024년부터 꾸준히 올라오다가 2024년 7월 이후로 급격하게 신용융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들면서 최근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졌죠.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지고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신용융자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17조 원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17조 라인, 제가 이제 17조 라인에 줄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17조 라인에. 그래서 지금은 17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7조 원 이하로 떨어진 때가 언제였냐? 바로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노이즈가 심했죠, 시장에서. 중동전쟁 이야기에 국제유가도 막 요동을 치고, 그러면서 굉장히 정세가 불안했고 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용융자도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이렇게 17조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가 사실상 시장의 바닥이었고, 그 이후에 반등을 하더라. 2024년에도 보면은 9월 초에 신용융자가 17조 언저리까지 갔다가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신용융자가 늘었다가 지금 또다시 신용융자가 많이 줄어서 17조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추이로 본다면은 신용융자 17조 미만으로 떨어진 지금 상황, 어쩌면은 코스피 지수가 거의 바닥권에 다다랐고 이제 다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만큼 좀 가벼워진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은 2023년 1월 달에 16조 원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때는 코스피 지수 자체도 2200 수준까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와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은 2023년 10월경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을 때 17조 원 언더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도 17조 원을 깨고 내려와서 이제 16조 원대에 진입을 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신용융자에 따른 물량 부담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든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과 좀 다르게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와는 좀 다르게 좀 가벼워진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 추이를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바닥이 온 거 아닐까, 신용융자 추이로 본다면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자, 현재 한국의 가계빚 역대급으로 늘어난 배경은 부동산이다. 그리고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뜻하는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뜻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린 점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부동산 조정 시기가 조금 있었는데 이 시기에 디레버리징이 많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채가 소폭 줄어들었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부동산 조정 시기가 오겠죠. 나중에 부동산 조정 시기가 왔을 때 어쩌면은 디레버리징이 좀 더 강렬하게 온다면은 시장의 충격이 좀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한번 대비를 잘 해야겠고요. 자,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17조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의 코스피 지수 추이와 비교해 본다면은 신용융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거의 바닥권에 도달한 게 아닐까, 시장 바닥권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융자 물량이 좀 더 청산되고 시장이 좀 더 가벼워진다면은 지수 반등 시에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지수 반등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